지난 시간에 그 강의를 할 때 그 소음이 들려가지고 여기 관리하는 실장님한테 한번 이 소리가 정체가 뭔가 하고 물어봤는데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공유 회의실에서 그 촬영을 하는데 온풍기하고 연결된 구멍을 일단 막아줘가지고 어떨까 모르겠네요. 계속 이제 소음이 계속 발생되면 온풍기를 끄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상태로 괜찮으면 이대로 진행할까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갈 부분은 그 사무관리 부당이득이죠. 사무관리 부당이득인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 그 권리 의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는 그 사적 자치. 그 사적 자치 중에도 이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적 자치의 대표적인 수단이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반대되는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이라고 해서 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근데 사무관리 부당이득은 여기서 1편에서 다루고 불법행위는 이제 4편의 행정상 손해전보라는 제목으로 그 국가배상 문제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그 사무관리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무관리는 이제 미풍양속, 쉽게 말하면 의무가 없는데 남의 사무를 관리해주는 그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말 그대로 정당한 이득이 아니잖아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그대로 인정하면 정의와 공평에 어긋나죠. 그래서 그 정의와 공평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부당이득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불법행위도 말 그대로 불법적인 거지 적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어떤 응징 내지는 제재 차원에서 이 세 가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가 없더라도 법률에서 일정한 그 권리를 갖다가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면서 방대한 게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인데 일단 1편에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두 가지를 볼 건데 그 사무관리하고 부당이득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의 차이는 사무관리는 사무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사를 붙여 나가면 되죠. 내 사무를 내가 관리하면 이게 법적인 쟁점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근데 다른 사람의 사무를 관리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또 거기서 타인의 사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 이거는 사무관리가 아니고 법률상 의무가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그래서 사무관리의 핵심 개념 징표는 이거는 법률상 의무 없이가 핵심 개념이에요. 근데 부당이득은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가 부당이득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 걸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을 한 다음에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그 사무관리는 원래 민법에 규정된 거예요. 민법에 채권 강론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우리 공법상에도 사무관리가 된다는 거죠. 공법상의 사무관리란 법률상 의무 없이 이게 핵심적인 개념 징표라 그랬죠.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무관리 이게 이제 일반 법원리적 규정, 기술적 규정 이거는 공법관계 중에 이제 권력관계까지 다 적용된다고 몇 번씩 반복되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가능성이 문제인데 이건 뭐 지금은 이런 논의는 거의 해결이 됐죠. 옛날에는 공법상 의무에 기한 거기 때문에 사무관리란 성립할 수 없다. 사법상은 몰라도. 근데 이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서 어떤 의무가 있지만 그에 대립하는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 게 행정법상에 많다 그랬죠. 공법상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가 있지만 그게 국가에 대한 의무이지 국민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는 국민에 대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의무 없는 사무관리가 성립된다는 게 이제 지금은 이견이 없다고 그 정도까지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는 원래 이 사무관리하면 일단은 이제 사무처리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직접 사무처리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만이 아니라 내 노무가 제공되는 것도 기회비용이라 그러죠. 아담 스미스가 말한 그 기회비용. 내가 이 사무를 처리 안 하고 다른 일을 했더라면 벌을 수 있는 임금 상당의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 그 비용을 갖다가 얼마나 상환을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점잖게 말해서 사적 이해주종을 다루는 게 사법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 거기 보면은 이제 필요비와 유익비는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칩이라고 해서 불필요할 정도의 지나친 비용을 사용해 드렸다 그러면 그거는 그 현존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물어주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행정법에는 이제 그 이해조정에 관한 거는 별로 이제 관심은 없죠. 자, 일단 사례 보면은 큰 제목부터 먼저 보면 행정주체가 사인을 위한 사무관리도 있고 사인의 행정주체를 위한 사무관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강제관리 보면 특허기업에 대한 강제관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판례에 있는 거는 무조건 외우면 될 거예요. 문제가 있는 학교재단에 대한 교육위원회 강제관리 이런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압수물에 대한 국가기관 환가 처분인데 이거는 그 사무관리에 준한다라고 이제 밑에 요지 나오는데 애매한 판결을 냈는데 이 판례에 있는 게 지금 중요하죠. 그 다음 보호관리도 행여병사자는 알죠. 행여는 길 떠난 나그네 노숙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병들거나 죽은 사람의 보호관리, 유류품 관리 이런 거. 원래 유족이 해야 될 일이죠. 유족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유족 대신 행정주체가 하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다음에 시립병원에 이용하는 행여병자 보호도 마찬가지고. 영무조 제공인데 비상재해 시 재화 영무의 제공, 시설의 응급복구 조치나 빈상점 물건의 처분, 순환고 이런 건데 사인의 행정주체를 위한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비상재해 시 사인에 의한 행정사무의 관리. 그 재해 발생했을 때 어때요? 그 재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이제 그 재해 예방을 위해서 뭐 제방 무너지기 것 같으니까 뭐 제방 그 더 높게 쌓는데 뭐 힘을 합친다든가. 그 다음에 사인이 행한 조난자의 구호 조치. 이것도 안타깝지만 그 천안함 사건 때 그때 정작 해군이었는데 해군에 의해 구조되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해경이 6명 정도 구했고 나머지가 다 어업지도선과 어선들에 의해서 대부분 구조된 거에 대부분이 이 사인이 구조한 거예요. 바로 요게 안타까웠지만 그 천안함 사건에 그 사인의 그 조난자 구호 조치가 사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 자, 그래서 판례 유지 보면은 압수물에 대한 환가 처분 후 해당 압수물이 그 외의 형사조치에 의해 몰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환가 처분의 법적 성질은 사무관리의 준하행위다. 그냥 익혀두는 필요가 있어요. 이 판례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무관리하고 구별되는 게 이제 준사무관리인데 그 사무관리 요건은 좀 이따 보는데 타인의 사무를 관리할 관리 의사가 요건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요건은 다 충족하는데 그 타인의 사무를 내 사무인 줄 착각해가지고 이런 경우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다는 의사가 없죠. 요게 이제 그 오해에 기인한 거죠. 오신에 의한 오신 사무관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준사무관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준사무관리라는 판시인지 아니면 그와 달리 그냥 사무관리에 준한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준하는 행위다. 그 정도 알아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가 사무관리에 의해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 사무관리는 이제 사무관리자와 본인이라 그래요. 본인. 그 다음에 구별해야 될 게 여기 이제 제3자인데 사무관리는 제3자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무관리는 그 사무의 원래 주인, 그 본인과의 관계에서만 법정 채권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배경을 알면 이거는 당연한 결론이에요. 제3자하고 관계가 없어요.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과 그 제3자가 해결할 문제지 이 사무관리자가 하고 관계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음미를 해봐야 되는데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에 이 국방부 사건이에요.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라는 거지 사무관리자하고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 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해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관계가 나오죠. 그 대한민국과 해군 전술자료 처리 체계 요런 게 이제 전사나 그 일환으로 많이 추진됐는데 제가 예산 담당할 때도 이런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다뤄본 바 있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 용역업체는 대한민국을 위해 영국에서의 군사정보 관련 프로그램인 JDS 사용권을 매년 구매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체결한 원고가 용역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이게 핵심이 뭐냐면 용역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제 계약상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죠? 법률상 원인 없이가 된 거죠.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도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JDS 그 사용권을 구매한 다음에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이죠. 아니구나. 그 새로운 용역업체가 피고였네. 상대로 JDS 사용권 구매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인데 원고로서는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그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대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여기서 더 판시는 안 했던 것 같지만 민법상 논점은 이건 필요비이기 때문에 이 구매 비용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데 요거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판례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몇 년도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서해안 뭐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명명된 회계망측한 사건이 있죠. 그 어떤 개념이나 언어 여기는 가치 중립적인 게 없거든요. 항상 그 시대에 가치를 반영하는 그 의미로 단어를 만들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이걸 명명한다 그러죠. 어떤 사건에 이름을 붙일 때도 그 본질을 반영한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그 손해전보는 배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불법 행위가 아니고 적법한 행위로 할 때는 보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소멸시효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 의한 범죄 행위, 인권 유린 행위 이런 불법에 졌는데 특별법 만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죠. 요 전신의 그 계열 그 정당에서는 항상 그 배상법이 아니라 보상법이라는 용어를 고집했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상이라는 명명, 그 이름 지은 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비열한 행위죠. 국가의 불법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배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국가의 불법 행위를 시인 안 하면서 돈만 물어주겠다라는 이거는 굉장히 비열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마찬가지 언론이 삼성에 의해서 광고에 의해 길들여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그 삼성에 대한 비판적인 대표적인 그 언론사이기 때문에 삼성 광고를 하나도 뭐라 그러나 광고를 수주라고 하나 한 건도 못 받고 있어요. 보복당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때 이 가해자가 누구였냐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였어요. 그 유명한 그 인천대교 있죠? 인천대교 그 건축을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그 크레인이 필요했는데,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크레인을 갖다가 그 인천대교에서 전라북도 어딘가 그쪽으로 예인해 가는 그 예인선 그 여러 대가 그 크레인들을 이제 견인해 가는 예인 선단을 이뤄가지고 가던 중에 그걸 다 결박을 했거든요. 그게 예인선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 허베이 스피리트라고 유조선인데 여기 가서 박아가지고 거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기름이 유출된 거예요. 그러면 태안 또는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서해안의 가해자를 갖다 은폐해서 가해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이건 아주 진짜 그 비열한 짓거리였죠. 정식 명칭은 삼성중공업에 의한 과실로 인한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명명을 했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사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자, 일단 단순 결론은 쉬운 난도라고 그래요. 판례 결론만 물으면 쉬운 난도인데, 이 포석 과정 물으면 어려운 난도인데, 제가 볼 때는 민법도 아닌 입장에서 요건을 갖다가 뭐 뒤틀어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건하고 이제 포석을 위해서 양쪽을 같이 이제 포석하면서 연결해서 읽어두면 자연스럽게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무관리 성립 요건이 나오죠. 내 사무일 때는 5상 사무관리, 준사무관리는 될지언정 사무관리는 아니라 그랬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그 다음에 관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게 명백하지 않아야 돼요. 다만 이제 이거는 특수한 사안이죠. 일반 사인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이때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것도 배경을 배웠죠. 공무수탁 사인에 가는 거. 그 행정법 관계 당사자 해가지고 행정주체에 공무수탁 사인. 이건 위임 위탁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우리가 이미 배운 논점이에요. 자, 이걸 고려할 때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거여야 되고, 추가적인 요건이죠. 사무처리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뭐 이것까지 뒤틀어낼 건 아닌데,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사칩인데, 여기는 이제 사치하고 관계없는 사안이었죠. 그래, 갑주식회사,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주식회사 소유의 유주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죠. 이 대법원판의 전문을 읽어보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딱 명문으로 나와버려요. 대법원이 요새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아요. 헌재는 짬밥 없는 것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아주 걸레 같은 이상한 결정례를 쏟아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그 피고인의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건,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근데 그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또 이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그 어린애 결국 어때요? 그 위헌 결정이 나면서 그 6살 어린이가 이제 법원에 출두해야 돼요. 옛날에는 별도로 그 마련된 영상 그 촬영실에서 요 어린애와 이제 보호자 여기만 입회한 상태에서 영상 녹화하고, 그거를 이제 그 가해자하고 대면하는 일 없이 증거 자료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갖다가 위헌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어때요? 지금 오늘 한겨레 신문 보니까 6살 애가 이제 그게 위헌 결정이면 즉시 효력 상실이죠. 당의 법률 조항이. 그러니까 그 6살 애가 법원에 출두해서 그때 성폭행 당할 당시에 어떻게 당했는지를 몇 년이 지난 그 어린애가 몇 년이 지난 걸 정확하게 기억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거를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 측의 그 피고인 측의 변호사에 의한 유도 신문에도 그걸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6살짜리가. 과연 이러한 결과가 정당한 건지 이건 굉장히 저로서는 의문인데 어찌됐든 대법원이 그 삼성중고 그 예민한 거는 기업도 공공 주식회사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익명으로. 근데 여기는 삼성 그 중공업 주식회사라고 가해자를 갖다가 직접 못 박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공공 처리할 줄 알았는데 바로 이게 그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한환경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 작업을 보조한 사안인데 의뢰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의 방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결론은 쉬워요. 자, 한번 포석 과정 볼까요? 자, 가배사의 조치만으로는 그 원유 유출 사고에 따른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긴급 방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까 요건이 추가적 요건이 뭐예요? 그 사무처리 긴급성 포섭됐죠? 이 방제 작업은 의뢰사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 영역과 이익 영역에 속하는 사무. 이것도 그 이거는 아까 명시적으로 요건 안 나왔는데 국가를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성질하고 관련되는 표지라고 봐야죠. 의뢰사가 방제 작업을 하면서 이 방제가 제가 볼 때 오탈자 같은데 재를 방지하는 거지 방제라고 하는 건 오탈자 같긴 한데 일단 대법원에 있는 거라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두기는 했는데 방제 작업을 한 거로 볼 수 있으므로 의뢰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의 방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취급수험생은 이제 이 판례를 보면서 관련되는 논점 하나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강론에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해양경찰의 직접적 지휘를 받았다. 요게 핵심 표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경찰의 요청이 없었다 이러면 이건 당연한 사무관리예요. 이건 전형적인 사무관리예요. 근데 이거는 경찰의 요청으로 경찰의 지휘를 받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단순 사무관리가 아니라 그 경찰행정법에 경찰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그 대법원 판례는 논리적인 면에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경찰의 그 협조 요청이 없었다면 몰라도 지휘를 받은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무관리가 아니라 경찰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이때는 문제는 뭐냐면 사무관리 비용의 상한 문제가 아니라 손실보상의 문제로 처리가 돼야 되는 전혀 다른 사안이거든요. 그 7급 수험생은 이런 게 이제 강론의 경찰행정법의 유사 사례로 나올 때, 경찰의 지휘를 받아, 요 말 나오면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문제로 손실보상의 문제라는 걸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9급 수험생은 상관없어요. 뭐 경찰행정법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부당이득은 부당한 이득인데 이게 핵심은 법률상 원인 없이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얻었는데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 안 하면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고. 요거 법률상 원인 없이가 핵심인데 요거는 행정법의 특수한 의미로 이해되는 걸 이제 부연 설명할 거예요. 좀 이따. 자, 일단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흥결됐냐 아니냐 그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인데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일단 이거는 이제 주로 민법 논점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일단 실언은 났는데 애우려고 들어갈 건 없고 그냥 봐두는 거로 정도로 하면 될 거예요. 이 사무관리는 미풍양속을 장려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의무가 없는데 남의 일을 갖다가 처리한 이 아름다운 거를 외면하고 돈 못 물어주겠다. 이렇게 되면 미풍양속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정의와 공평이라고 그랬죠. 부당이득은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 공평과 정의의 이념 이거는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어요. 이득자에게 그 반한 의미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게 일반적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거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 실질적 관점에서
법에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 조건 중에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출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 공평이라는 게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잖아요. 용어 자체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급부행의 성질이나 급부자의 해당 급부행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뭐 종합적으로 합리적 판단 뭐 이런 건 상투적인 거기 때문에 외우려고 할 건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례가 행정주체 부당이득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사인의 부당이득 두 가지가 다 있다. 사무관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그 공법이기 때문에 행정주체의 부당이득만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게 간단한 함정이라 그랬죠. 자, 이게 부당이득의 핵심 개념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데 그거는 이제 민법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는 그럼 법률상 원인 없는 경우가 행정법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것도 앞에서 배웠죠. 법률유보 위반은 무효사유라고 그랬죠. 무효라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거나. 이 말이 무효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그 행정처분이 효력이 없을 것. 행정처분이 효력이 없으면 이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고,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면 그런 처분 자체가 법률상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얘기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아니면 그 법적 근거란 말 없어도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처분이 취소되면은 무효랑 똑같이 돼요. 뒤늦게 이제 취소가 되면은 무효랑 같이 돼요. 요거는 이제 하자론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 무효라고 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예요. 일단 유효인 상태에서는 법률상 원인으로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럼 부당이득이 성립이 안 돼. 근데 취소가 됐다 이러면 이때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판례들이 대부분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효와 취소에 관한 개념을 행정의 하자론에서 공부하게 하고 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거 회의실 테이블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가 보네. 조금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저 삼각대가 조금씩 가끔씩 흔들리네. 자,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공정력도 이 단어 계속 나오죠. 공식적 확정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에는 그 권한 없는 일반 국민은 함부로 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행정행위가 당연무효 이러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바로 부당이득이 돼요.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이때는 취소돼야만 그 이후에 그 무효가 되니까 그때 취소될 때 부당이득이 성립해요. 그 성립 시점이 다르다는 걸 좀 이따 판례로 확인할 거예요. 행정에 무관하게 성립할 수도 있고. 자, 일단 사례 보면은 행정주체의 사인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 그럼 행정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땅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 많이 발생하냐면 도로부지로 보상도 안 하고 도로부지로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경우죠. 사유지를 도로 편입한, 그게 대표적인 사례고. 조세 과온합이죠. 과온합은 관합과 온합을 합친 말이죠. 관합은 초과납부 줄임말이에요. 낼 거보다 더 많이 낸 거. 그러면 국가가 그 초과분에 관한 한 부당이득이 되죠. 근데 온합은 안 내도 될 세금을 잘못 낸 거. 이건 그 전액이 다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조세부가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인데, 이거는 판례에 따를 때 이거는 취소사유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만 알아두면 될 거예요. 학설은 뭐 대립이니까. 개발금, 부담금 부과처분이, 자, 아까 당연무효이거나 취소 사유하고 취소된 경우는 나눠지는 거예요. 취소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아직 취소가 안 됐다는 거고, 그러면 유효한 처분이니까 부당이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취소된 경우, 이때는
부당이득이고, 이때 권리구제는 판례가 민사소송이라고 그랬죠. 학설은 공권으로 보니까 공법상 원인에 의한 거니까 공권 당사자 소송, 이런데 판례는 민사소송이다. 조세 환급금, 이것도 세금 잘못 거둔 거 돌려주는 건데, 근데 이게 희한한 건데, 전원합의체인데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거, 그 다른 조세와 달리 부가가치세 이것만은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거 출제 여러 번 됐던 판례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추세가 앞에서도 얘기 잠깐 한 것 같은데, 판례는 그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을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점차 판례를 파기해가지고, 전원합의체로 파기해가지고, 아니면 옛날에 판례가 선례가 없는 거는 처음부터 그 당사자 소송이라고 판시하는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괴리다. 이제 점차 이제 당사자 소송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평가 가액을 초과한다. 이러면 초과액이 부당이득이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 국가의 재정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지원 범위를 벗어난 이득만큼 부당이득이 되겠죠.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을 했지만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상하니까 불법이죠. 이것도. 그 부정사례는 이것도 굉장히 시사적인 데다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건데, 이거는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하고 아주 치열하게 그 법리 다툼을 했던 사안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언론에도 떠들썩하게 보도된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자, 관련된 판례 볼까요? 조세 가원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된다. 계속 반복되는데, 당연무효는 중대하고도 동시에 명백한 하자를 당연무효라고 그랬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는 것 직권취소, 항고소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면 쟁송취소라고 그래요. 이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이 되지만 취소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 뭐 나중에 아무 때나 한번 취소하면 부당이득 될 건데 뭔 문제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취소를 하려면 취소심판, 취소소송은 안날부터 90일, 몰랐다면 심판은 180일, 소송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이 쟁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해요. 불가하다. 뭐가? 쟁송 제기가 불가능하면, 쟁송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무효로 될 여지가 없죠. 그럼 부당이득으로 내가 국민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돼요. 그래서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취소 사이에 그칠 때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변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세든 변상금, 부가처분이든 하여튼 처분이 다 똑같아요. 당연무효. 그러면 이거는 부당이득이지. 당연무효란 말 나오면 그 오납 이러면 부당이득이고, 기산점은 뭐예요? 소멸시효 기산점, 예율기 아니 납부 또는 징수시다. 왜냐면 얘는 무효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자진 납부하거나 강제징수 되는 그 순간 바로 부당이득이 돼요.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취소가 돼야만 부당이득이 되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고 밑에 주석 달아놨죠. 자, 신고납부 방식에 관한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자가 중대 명백해야 무효가 되는데, 처분과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방식도 중대 명백은 똑같아요. 다만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2-189에 있거든요. 2-189. 2-189 보면 그 중간 밑에 이 판례 중대명백설, 이게 1-217하고 연결되는데, 그 중대명백설은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 그랬죠. 하자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거로,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똑같아요. 등록세, 이 7급수험생은 이제
조세 종류도 그 재무행정법에 출제가 좀 되거든요. 그 세무서에서 계산해가지고 부과해서 납세하는 부가납세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해가지고 그 금액을 갖다가 신고해서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도 있고, 또 인지첩부 방식 있죠. 뭐 여권이나 또 주민등록등본 뭐 이런 거 뛸 때 인지를 사가지고 그걸 붙여서 첩부가 붙인다는 거예요. 한자인데 인지첩부 방식의 조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종류를 알아둬야 돼요. 7급 수험생은.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확정된 납세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된 세액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신고 행위가 무효가 돼야만 국민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이때 뭐 목적론적 고찰, 뭐 개별적 파악 이런 거는 행정행위 좀 인용한데 거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과세관청의 잘못된 법령 해석에 따른 납세 의무자의 신고납부 행위의 효력인데,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 자, 뭐예요? 눈치챘죠?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이 말 나오면 뭐 뻔하죠. 뭡니까?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해 해석 운영해 왔고, 납세 의무자가 그 해석에 조차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했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된 거로 밝혀졌더라도 그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납세 의무자의 신고납부 행위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건 안 뻔한 거죠. 자, 그럼 결국은 부당이득이 안 된다라는 거로 귀착되겠죠. 저런 것도 그 법령 해석과 이제 공무원의 과실도 손해배상에 유사한 거의 비슷한 표현을 보게 될 건데, 어, 3-65에 그 내용이 있네요. 거기 보면은 그 중간에 3번, 괄호 3번에 있죠. 법령 해석 및 실무 취급례가 없는 경우 1-217인데, 그 밑에 이제 판례들이 이제 일련의 판례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시간 나면 한번 예습해보고 설명은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조세환급금, 이 단어 보는 순간 부당이득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 알면 돼요.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취소가 되면 그 후 소멸했다는 건 취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다면 무효라는 얘기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 가산금, 이것도 용어 앞에서 유추정의에도 봤죠? 가산금 이자라는 거죠.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 이자고, 밑으로 내려가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가볍게 보면 돼요. 저거는 민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행정법을 혹시나 해가지고 똥오줌 못 가린 교수가 사고 실거 대비해서 저것도 한번 읽어본 거예요. 민법의 논점인지 행정법의 논점인지 착각하는 교수,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헌법의 논점인지 아닌 걸 착각해가지고 멍청한 게 사고 치는 놈들이 있다 그랬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실력 있는 교수가 들어가는 게 더 깔끔해요. 그 실력 없는 교수는 희한한 거 출제해서는 안 되는 거 막 출제하고 사고 치거든요. 부당이득 인정 사례인데,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후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그럼 이전 등기가 무효이면 그러면 어때요? 증여세도 원인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무효인 등기에 따른 그
과세 처분은 이건 당연무효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 이거는 전원합의체로 바뀐 거거든요. 옛날에 처분성 부정하다가 처분성 인정한 거로 바뀐 건데, 이거 출제가 엄청 많이 됐던 판례예요.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의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경우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요지를 읽어봐야 되는데, 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 통지, 일단 얘가 처분이라는 거 외워둬야 되고, 이거에 의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옛날에는 처분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각하됐으니까 구제수단이 안 되죠. 원고가 자진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가운데 이 사건 사회유출금에서 사회 유출되지 않았거나 대표자 이외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모 금고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요거는 이제 개념을 알면 되는데,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임조례 등에 의해, 요게 또 강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는 위임조례냐 자치조례냐, 요런 게 구별이 이제 지방자치법에 또 굉장히 중요해요. 위임조례 등에 의해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자, 요게 핵심 표지예요. 기간이 임한 거예요. 기간이 임한 거는 이거는 사무가 이전이 안 된다 그랬죠. 공무수탁 사인에서 아마 우리가 배웠죠, 거기서. 이게 기간이 임한 경우는,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도관리 사무를 갖다가 서울특별시, 이러면 단체 위임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로 사무주체가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장에게, 이 장이 행정기관이라 그랬죠. 그 중에 이제 행정기관 장이니까 이제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은. 근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하면 이건 기간위임이라 그래요. 그럼 왜 사무주체가 이전에 아니냐? 얘 서울특별시장도 이중적 지위예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사무를 수행하면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위에서 한 거고, 국가사무를 기간위임받아 처리하게 되면은 국가기관장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 귀속 주체가 누구냐? 국가나 위임한 국가나 상위지방자치단체라는 거예요. 수임관청이 그 사무처리를 위해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위임관청이 그 토지를 간접 점유한다. 이게 이제 직접 점유하는 거는 수임관청이 하겠지만, 원래 주인이 이걸 언제든 또 해소할 수 있는 거니까 점유를 상실하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점유에 이제 관념화된 형태가 간접 점유, 또 뭐 점유 보조 관계,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은 뭐냐? 위임관청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임 받은 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건 잘못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판례 번호가 2007 다잖아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권리 주체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관청은 얘는 권리 주체가 못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관의 실수라고 보면 돼요. 위임관청이 속한 그 국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 이래야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대법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특정 토지가 통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출입과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그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게 허용되진 않고,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거하고 적극적인 거는 다르잖아요. 그 통제 보호구역 이렇게 되면 통제가 출입이 소극적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의 출입을 못하게 막는 거하고 더 나아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국민의 땅을 적극적으로 사행수익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죠. 이거는 부당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정만으로 국가가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게 허용되지는 않고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군사시설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원래 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차임을 줘야 되는 게 맞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거 뭐 해석이 가능한 판례죠.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 이거 법적 성격 행정처분이다. 공법관계 봤죠? 이거 처분성 인정도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 점유하는 자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처분이니까 똑같은 얘기. 처분이라는 것만 알면. 그 다음에 핵심은 세 번째 줄인데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며 갑법인이 최초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 상태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를 산정해서 지급받아온 사안인데 이건 이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전과 후가 나눠지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국유 일반 재산인 일부 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요 시행일 이후 대부에 관한 거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만 부당이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후를 나눠보면 되는 건 나눠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면 그 판례에 이제 밑에서 둘의 다섯째 줄 보면 공유 일반 재산인 제2부동산의 대부에 관해서는 요게 그 개정되지 않은 채 제정될 당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점유 개시 당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를 초과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개정되기 전에 그게 적용되는 거기는 부당이득이 되는 거고 개정된 이유가 적용되는 사안은 부당이득이 아닌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 기반 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초과했다. 그럼 뭐 초과 이 말로 하면 부당이득 일단 사안이라는 걸 눈치채면 되죠.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용도 폐지 정비 기반 시설 가액에 미달한다고 봐 정상금을 부과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이면 이 말 나오면 이제 부당이득 이런 건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무효나 취소된 경우 뭐 이런 말 나오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의료급여법상 징수처분을 받고 이제 부가금을 징수당한 의료급여기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다툴 때, 자, 이게 이제 그 피고 적격에 관한 논점이에요. 청구의 상대방은 의료급여기관에 징수처분을 하고 부가금을 징수한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얘가 속한 시군구다라는 거죠. 그 아까 그 8번 판례하고 비교할 거예요. 아까는 위인관청이 부담한다. 저건 실수라 그랬죠. 그 권리 의무의 주체는 관청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여기가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요 내용은 3-151에 있어요. 얘가 낼 돈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하면 이거는 당연히 부당이득이 돼요. 지가 낼 걸 갖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지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지가 써야 될 돈을 안 쓴 거죠. 3-151에 보면 중간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사업시행자 비용부담 이게 1-219예요. 이주대책인데 세 번째 줄 보면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립대학의 기성예비를 납부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다수 의견은 뭐냐면 그 등록금과 기타 비용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소수 의견은 그 등록금과
그에 부수되는 그 비용 징수 권한자는 국립대학 설립자나 경영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친회가 국립대학 내에 설치된 별도로 설치된 그 사친회라는 사단법인인가 하여튼 법인이 징수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부당이득으로 한다 그러는데 나름대로의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러다 말하기는 그건 쉽지는 않아 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시사적인 거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용행위가 당해 무효이거나 취소된 건데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 근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준다. 왜냐면 여기 이제 당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됐지만 근로 대가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법적으로 공무원은 못 되지만 그 근로 대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득액과 임용 결격 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의 내용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임용 결격 공무원 등의 이 사건 근로증과 관련해서 매월 지급한 월 급여 외에 이거는 당연히 근로대가니까 이건 당연히 물어주는 거고 옛날에는 이것까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실무관행도 이제 이거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월급은 이제 당연히 주는 거로 돼 있고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는데 왜냐면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는 뭐냐면 공무원 자격이 있을 때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이 없는 거니까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은 면하는 거예요. 근데 퇴직급여 가운데 임용결력 공무원 등이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 관련 금액은 임용기간 중에 이 사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이건 뭐냐면 퇴직금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내가 내는 부분하고 대등액만큼 국가가 적립시켜준 그게 있는데 일단 내 적립한 거는 내 후불 임금이에요. 내 임금 중에 강제저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내 거라면 내 임금이란 말이에요. 일단 그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죠. 근데 그 국가가 대등액만큼 얹어주는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도 여기도 순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부분, 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공로보상적이나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는 취지라 어쨌든 순수한 근로대가 요거에 해당하는 상당액 이것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거. 이거는 되게 웃긴 건데 결국 이러면 어때요? 일단 내가 임용결격자이지만 일하면서 받은 월급 이건 부당이득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중에도 내가 기여한 기여금 이것도 내가 당연한 거니까 이것도 부당이득이 아니죠. 내가 반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국가가 낸 것 중에도 순수한 근로의 대가만 이것만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 반대로 말하면 순수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회보장적 측면에 이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금액을 확인했더니 뭐예요? 싱겁게. 아니 퇴직급여 전액을 다 인정했어요. 금액을. 그래서 그러려면 뭐하러 이렇게 판시를 했나? 굉장히 의문이 들던데 미스테리.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거 7급 수험생은 반드시 이 문장 소화해야 돼요. 왜냐면 강론에서 이건 더 중요한 판례거든요. 강론에서. 자, 그 다음에 18번. 그래도 저거의 연장인데 그럼 결국 부당이득액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그럼 저렇게 해놓고 결국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그거를 다 줬어요. 다 인정했어요. 그게 미스터리라고 했던 건데 여러분들 혼동하면 안 돼요. 그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은 아니에요. 아까 위에 논점 나왔죠. 근데 뭐예요? 금액만 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이라는 거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거든요. 근로기준법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공무원 연금법이나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 지급 대상자는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대상자인데 금액만 이제 국가 그 공무원 연금법 적용한다라는 그 금액만. 자, 19번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득을 얻어 부당이득을 한 거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부가가치세는 이 단체, 위탁받은 단체가 사용 수익해서 발생한 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 사업에 대한 대가로 세법상 내야 될 당연한 세금을 낸 거지.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해 이행 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상금 청구권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이제 앞부분은 논거가 똑같아요. 무효나 취소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건데 이거는 뭐야? 앞에 나온 거하고 중복된 것 같네? 내용은 똑같은 판례였네. 자, 그 다음에 그 사인의 부당이득인데, 이거는 146, 거기서 인용했던 거죠. 공정력 때문에 또, 행정행위와 관련된 건 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이 무관한 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지만, 사례는 바로 판례로 갑시다.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무효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취소 사유에 그칠 때는 취소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게 이제 불가증력이 발생했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에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이때는 이중으로 소득인데 이중으로 연금을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그 재직 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럼 정지 기간 중에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급된 거는 부당이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금관리공단을 환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가 소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가압류 집행 이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거. 이거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 운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압류돼 있으면 재산 가치를 갖다 제값을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언제 이 가압류에게서 압류가 집행되면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압류된 재산은 재산 가치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용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수용 처분이거든요. 이 적법한 처분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용의 효과로 가압류 효력이 소멸된 그거지 이 법률상 원인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 결과 횡재했죠. 그 결과 그냥 보상금을 전액 수령한 거예요. 가압류된 상태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서 위탁받은 보장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게 아니다. 이게 이제 10일하고도 비교할 건데 11 다음 페이지 11번 판례 국민건강보험 똑같은 사안인데 뭐가 다른지를 잘 봐야 돼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가해자 등 제3자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부담금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을 때, 이게 사업원하고 비교할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구상권의 문제. 구상권은 뭐냐면 남의 그 배상 책임을 내가 대신 지고 원래 그 배상 책임 져야 될 가해자에게 내가 돈을 회수하는 걸 구상권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 구상권에 관한 거는 3-122 국가배상에서 관련되는 논점이 나오거든요. 구상권, 그 바로 판례 밑에 나오죠. 이 구상권 1-221.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 배상 책임자가 아닌 자가 일단 국민에 물어줬다면 원래 책임자한테 돈 토해내라고 청구하는 거, 이게 내부적 구상 문제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맨 위에 첫 번째 손해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구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구상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아까 그 11번 판례는 그 전형적인 그 구상권, 그 가해 행위를 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걔가 어때요? 걔한테 손해배상 다 받은 거예요. 치료비 이런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 그거 끝날 건데 보험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한 사안이고, 여기는 특수한 거예요. 뭐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요게 핵심 표지예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특별법이라고 보면 돼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저런 구상권 대상자가 못 된다라는 배경이 이거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요 4번 판례 핵심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게 특별법이라는 감각으로 보면 돼요, 이거는. 자, 그럼 결국은 뭐예요? 얘는 구상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 구상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가 지급해야 될 지 자신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 의무를 이행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당이득 반환 문제하고 이제 징수처분은 엄밀히 말하면 나눠지는데, 일단 편의상 여기다 놨는데 나중에 개정하게 되거나 판례 규제에는 그 직권 취소 후에와 관련되는 뭐 그거로 다루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어디서 보나 내용만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거를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으로 국민을 상대로 이걸 청구하려면 시간이 몇 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부당이득을 소송이 아니라 환수처분으로, 징수처분 내지는 법률마다 환수처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징수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처분에 의해서 간단하게 이거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그 특별 규정을 준 건데, 그 환수할 수 있다 그래도 결국 뭐냐, 그 밑에 가면 이익형량이에요. 이익형량. 그 환수 사유가 있다 그래도 그 강조 표시된 데부터 한번 볼까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있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규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에 한다. 무조건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법률에는 기속행위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로 돼 있는데도 그때도 이익형량에 따라 징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판례는 논리적인 이런 판례는 나올 수가 없어야 돼요. 이 불법 판례죠. 기속행위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걸 그걸 위법이라고 그 판시한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변상금 부가징수권하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 별개다라는 건 뭐 그 위에서도 봤죠.
그 다음에 잡종재산에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의 범위는 그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다. 아, 이건 주석을 좀 더 달아줄 걸 그랬나? 이건 조정 대부료가 아니라는 건데, 그 1년이 지나서 이용하는 경우는 그 임대료를 갖다가 감액하는 거예요. 그 감액 조정하는 그건데, 그건 정상적으로 1년을 넘게 이용했을 때에 대한 어떤 특례를 정한 거지, 얘 불법 점유자까지 그렇게 감액된 거로 할 수는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률을 정하는데 감액되지 않은, 조정되지 않은 그걸 다 내라.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징수권하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에 병존하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 징수권도 소멸한다. 당연하지. 이거 경합관계라고 하는 건데, 경합관계라는 거는 두 청구권이 양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될 거는 이중으로 받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 그 민법 110조에 보면 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가만있어 봐. 적절한 비유인가? 그게 이제 취소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사기는 불법행위잖아요. 그럼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양립 가능을 병합이라 그래요. 또 국가배상법에 가도 그 2조와 5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이때 어때요? 이때 2조만 주장해야 된다, 5조만 주장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경우를 경합이라고 그래요. 자, 3-118 이거는 자, 해당되는 부분 맨 밑에 나오죠. 제2조와 5조의 경합. 2조는 과실책임이고 5조는 무과실책임이고 직무행위에 영조권에 관련 행위도 포함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중 어느 거에 의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통상 이 경우는 이제 고의가시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면의 이건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입증하는 부담이 없는 영조물 책임이 유리하니까 그걸 주장하게 될 거다라는 건데, 어쨌든 경합의 개념도 이제 우리가 배웠죠. 형법에는 이게 이제 법조 경합하고 상상적 경합 이런 것도 다루는데,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될 거고. 그 다음에 특수임무 수행자 알죠? 대북 특파 요원들, 이것도 환수 처분이죠. 그건 똑같아요. 결국 이익 형량에 따른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건 여러분들 읽어봐도 이제 논거는 똑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10번. 납세자가 납부해야 될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이 판례를 못 보고는 맞출 수가 없죠. 왜냐면 체납 처분 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런 부당이득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만 나오면 이건 오해하기 딱 좋은데, 이 제3자의 그 대리 납부가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가 있다는 얘기 뭐라 그랬어요? 법률상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아까. 그죠?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처분이 유효하다. 이게 법률상 원인이고,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처분이 무효이거나 처분이 취소가 돼서 효력이 없는 게 이게 어때요? 법률상 원인 없이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야지 이거는 이렇게만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률 근거가 있다는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건데, 양 때문에 일단 그 논거를 쳐버려서 좀 이렇게 출제되면 어려운 출제가 되는데, 실제 출제가 있다는 식으로 출제가 돼요. 논거 안 밝혀주고. 국민건강보험급여, 이건 이미 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 상태, 이건 해석할 수 있죠. 취소되지 않은 상태. 이런 유효한 거니까 부당이득 안 된다. 법적 성질이 공법상 원인에 의한 거니까 공권, 따라서 당사자 소송, 이게 다수설인데, 판례는 뭐 원인이 어찌됐든 뭐 배상하는 결과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다루겠다 해서 민사소송인데,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에 반환을 청구하는 거는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거. 납세자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언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라는 게 똑같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